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파라미터 이프레션트 파인 튜닝, 줄여서 PEFT라고 부르는 기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해서 말하면 거대한 언어 모델을 전체를 다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소수의 파라미터만 조정해서 새로운 태스크에 적응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기존 풀타임 튜닝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살펴볼 건 우선 리소스적인 한계인데요. 기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이제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이 있고, 여기에다 다운스트림 태스크 데이터 셋을 주고, 모든 가중치 W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게 풀 파인 튜닝이겠죠. 하지만 모델 크기가 커지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학습 시 메모리 사용량이 이제 폭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100억짜리 파라미터 모델을 16비트 정밀도로 뭐 학습한다고 하면 파라미터 자체가 이제 수십 기가에 달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메모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뭐 옵티마이저의 상태, 뭐 그라디언트까지 포함하면 이제 GPU 여러 대를 묶어도 이제 빠듯할 정도의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이것뿐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태스크별로 모델을 복제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GPT-3가 이제 175 빌리언이라는 파라미터를 쓴다고 하면 이걸 10개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하려면은 이거를 10배 한 크기의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저장 공간 및 관리 비용이 매우 크게 되고요. 요 아래에 있는 논문은 이제 파라미터 이피션트 요 튜닝에 대해서 설베이를 한 논문인데 여기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 GPT-3 전체 175 빌리언 파라미터를 매번 업데이트해야 하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시간의 측면에서도 당연히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학습 시 모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대규모 모델에서는 당연히 학습 시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실험을 반복해서 할 때도 시간 자체로도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프로토타이핑을 빨리 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연구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엔지니어링적으로는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델이 커질수록 이제 체크 포인트를 저장하거나 뭐 로딩하거나 하는 인프라가 복잡해지면서 사실 서비스에서는 모델 한 개의 이제 수많은 버전 구조 같은 게 이제 관리나 배포에도 어렵게 생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모든 파라미터를 움직이는 방식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본 라마처럼 적은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제 집중해서 개선할 방식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에서의 개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하게 살펴볼 부분으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프리 트레인 된 모델을 모델을 이제 1번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하고 다시 2번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하면은 이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면은 2번 태스크의 성능은 올라가는데 1번 태스크의 성능은 이렇게 눈에 띄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 W를 두 태스크가 공유하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태스크의 그라디언트가 이전 태스크의 정보를 이제 덮어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뭐 다중 태스크 학습, 즉 멀티태스크를 한 번에 러닝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훈련하면 어느 정도 이거를 해결을 할 수는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건 멀티태스크 러닝을 했을 때의 학습 그래프인데 타겟 로스가 굉장히 느리게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죠. 이 파란색 부분이 멀티태스크 러닝인데요. 네. 이때 이제 너무나도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EFT는 이제 태스크별로 작은 모듈만 분리해서 학습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기존 모델의 지식은 유지를 하고 태스크 특화 정보는 모듈에만 저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이제 문제점, 전부 다 하는 풀 파인 튜닝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학습할 때마다 이제 막대한 메모리와 연산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모델 크기도 엄청나게 많이 저장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런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PFT는 이미 잘 학습된 기본 LLM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아주 얇고 가벼운 층을 얹어서 이걸 이제 태스크별로만 조금씩 조정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정말로 모든 파라미터를 바꿔야 태스크에 적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실험에서 이제 언어 모델을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할 때 실제로 활용되는 intrinsic dimension, 즉 이제 효과적인 자유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요구가 전체 파라미터보다 매우 작다라는 결과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요 그래프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D90이라고 오른쪽에 Y축으로 써 있는 게 원래 성능의 90%를 낼 수 있는 파라미터 수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라지 모델들의 그거에 비해서,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크기의 파라미터로도 이 90%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제 거대한 파라미터 공간 안에서 사실상 낮은 차원의 이제 스페이스 안에서만 파인 튜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들만 조정해도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 나온 것들이 이제 PEFT의 대표적인 네 가지 유형입니다. 흰 부분엔 이제 고정돼 있는, 즉 업데이트할 때 고정돼 있는 파라미터들이고요. 요 색깔로 칠해진 부분들을 업데이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법들은 이제 전체 파라미터를 직접 업데이트하는 대신에 모델의 각 레이어에다가 작은 어댑터 모듈들을 이제 추가한다거나 또 두 번째 있는 거는 각 층에 있는 어텐션에다가 프리픽스 벡터, 짧은 프리픽스 벡터를 이제 삽입을 하는 방식. 또는 이제 인풋 앞에다가 이제 프롬프트 토큰을 붙이는 방식. 또는 가중치 업데이트하는 것 자체를 조금 저랭크 행렬로 제한하는 방식.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의 이제 공통점은 역시 적은 수 파라미터만 학습한다는 거죠. 극도로 적은 수의 파라미터만 학습을 해도 거의 비슷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게 PDFT의 아이디어이고요. 오늘 이제 이 네 가지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가장 처음 나왔던 건 이제 어댑터 방식입니다. 어댑터의 기존 아이디어는 매우 직관적이에요. 트랜스포머 각층 사이에 조그만 MLP 모듈을 끼워 넣어서 이 어댑터 네트워크를 끼워 넣어가지고 원래 모델은 그대로 두고 이 모듈만, 어댑터 모듈만 학습을 하자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래 트랜스포머 블록은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 여기 있고 요건 방향이 반대예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이 있고 그다음에 피드포워드 이거 있고 그다음에 서브 레이어를 이제 갖고 있고 이 각각이 이제 레이어 놈으로 이게 묶여 있는 이런 구조인 거죠. 이제 어댑터에서는 이 레이어 돔과 실제 어텐션이나 요거 사이에다가 어댑터 네트워크를 추가를 합니다. 요건 이제 차원이 낮은 보틀넥 구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모래시계 같은 모양을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차원이 D에서 M 됐다가 다시 D로 퍼지는 형식이죠. M은 D보다 훨씬 작은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요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게 각 그 행렬의 이제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임령 H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 보틀넥 구조 안에서는 이제 이 행렬을 곱해가지고 M 차원이라는 작은 Z로 만들고요. 여기 이제 뭐 비선형성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D 차원으로 펴는 이런 과정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원래 것도 합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 U랑 H 원래 들었던 걸 합쳐서 내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학습되는 파라미터는 이 W 다운이랑 W 업 요 두 개만 이제 학습이 되고 원래 모델에서 쓰던 이제 거대한 가중치들은 전부 다 고정된다는 게 특징이죠. 이렇게 되면은 각 층마다 뭐 EDM 정도의 파라미터만 추가가 되고 이제 M이 D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전체 이제 학습되는 파라미터 비율이 몇 퍼센트 수준으로 매우 크게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댑터의 장점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원본 모델이 보존된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겠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모든 원래 가중치, 즉 프리트레이닝에서 얻은 일반적인 언어 지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요것들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에서 얻은 일반적인 언어 지식이 잘 보존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태스크 모듈화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태스크 따라 이제 모델을 여러 개 복사해서 저장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겼었죠. 근데 여기서는 태스크마다 다른 어댑터 파라미터 세트만 저장해 두면은 공통 베이스 모델에다가 이 태스크별 어댑터만 바꿔 끼는 형태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즉, 태스크 따라 저장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어댑터 부분에만 국한되므로 버전 관리가 굉장히 쉬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현력 확보에 꽤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어댑터는 보면은 어, 이 트랜스포머의 레이어마다 이렇게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이제 각 층마다 어댑터가 존재하고 층마다 다른 파라미터를 가지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마지막 레이어만 조정하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표현력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레이어마다 추가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론상 이제 추가 연산이 있다는 점이 조금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다만 보틀넥, 아까 봤던 어댑터 구조의 크기가 작고 최적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추론 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댑터는 역사적으로 이제 PEFT의 초기에 나온 아이디어라고도 할 수 있고, 이후에 다른 방법들이 등장하면서 조금 덜 주목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많은 환경에서 활발히 사용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얘기 드릴 내용은 프리픽스 튜닝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딥 프롬프트라고도 불리는데, 아이디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력 앞에다가 프롬프트를 붙이는 대신에, 각 층의 어텐션에다가 태스크 스페시픽한 키 밸류 벡터를 붙이자입니다.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트랜스포머 원래 셀프 어텐션 과정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제 입력 히든 스테이트로부터서 이제 입력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쿼리키 밸류를 이제 이렇게 도출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스코어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프리픽스 튜닝에서는 각 층마다 이 프리픽스 시퀀스, 학습 가능한 프리픽스 벡터를 이제 둬요. 요거를 그리고 K랑 V, 키와 밸류 쪽에만 이제 이렇게 이어 붙여줍니다. 즉, 이제 실제 입력에서 나온 키랑 밸류 앞에다가 프리픽스를 붙이는 거죠. 쿼리는 여전히 이제 원래 있었던 실제 입력 토큰에서 생성되므로 이제 모델은 입력 토큰의 쿼리가 프리픽스 토큰들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요 프리픽스 시퀀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요 프리픽스 시퀀스는 아까 말한 대로 태스크 스페시픽합니다. 즉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한 힌트를 키랑 밸류를 참조할 때 사용하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각 층의 어텐션 동작이 프리픽스 벡터에 의한 태스크별로 이제 바이어스 되면서도 원래 모델의 웨이트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프리픽스 튜닝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모든 레이어에 프리픽스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인풋 레이어 앞에만 뭔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아까 어텐션처럼 모든 레이어 어텐션 모듈마다 프리픽스 K, 키랑 밸류를 사용하게 되는 거였죠. 따라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훨씬 깊은 층까지 전달이 되고 단순한 이제 프롬프트 앞에 붙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표현력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입력 토큰 형태가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얘는 이제 내부 히든 레벨에서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입력 텍스트의 포맷이나 뭐 이제 시퀀스나 이런 형태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시 매우 적은 파라미터만 업데이트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 프리픽스 길이가 m이고 뭐 히든 디멘션이 d 차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훈련되는 파라미터는 이제 md이고 그거를 이제 층마다만 곱해지는 이런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최근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대형 LLM에서는 이제 다른 그 PFT 방식들에 비해 안정성이나 성능이 조금 부족하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최신에서는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진 않고 다른 거랑 조합하거나 좀 특화돼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볼 거는 이제 프롬프트 튜닝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프롬프트는 사람이 쓰는 자연어 프롬프트가 아니라 연속형 벡터, 즉 컨티뉴어스 프롬프트를 의미를 합니다. 어, 네, 우리가 보통 이제 LLM에다가 먹이는 뭐 어떻게 해줘라는 프롬프트가 아니라 인풋 앞에다 붙여주는 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베이스 모델은 모두 프리즈, 즉 이제 훈련되지 않도록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각 태스크마다 이제 가상의 토큰 임베딩 시퀀스를 만들고 입력 텍스트 임베딩 앞에다가 이 시퀀스를 그대로 콘캣합니다. 모델은 이 연속형 프롬프트를 포함한 전체 시퀀스를 처리를 하면서 아웃풋을 생성하게 되는 거겠죠. 이제 방금 전에 살펴봤던 프리픽스 튜닝이 랩 내부에 있는 레이어에서 이제 키랑 밸류에다 프리픽스를 붙였다면 프롬프트 튜닝은 입력 레벨에서 그냥 토큰처럼 앞에 붙이는 형식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단어가 아니라는 점이 아까 설명드렸었죠. 이 방식이 조금 특이한 점은 이제 모델이 클수록 효과가 더 커진다는 점이에요. 모델 파라미터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프롬프트 튜닝은 지금 초록색 선으로 나오고 있는데 성능이 점점 더 올라가서 모델 자체를 튜닝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아까 전에 있었던 앞에 붙이는 프롬프트를 단순히 디자인하는 거랑은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은 이렇게 오른쪽처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역시 적은 학습 파라미터입니다. 프롬프트 길이가 L이고 히든 디멘션이 D 차원 정도라면 이제 역시 L 곱하기 D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설계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프롬프트를 붙이는 건 맞지만 이걸 학습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이제 최적의 프롬프트 벡터를 찾아간다는 거죠. 사람이 직접 이 태스크 설명하는 문장 같은 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레시브 프롬프트라고 이제 어떤 태스크에서 학습된 프롬프트를 초기 값으로 사용해서 다른 태스크 프롬프트를 계속 이제 이어붙이고 수정하고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성능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간 재사용에 용이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프롬프트 길이나 초기화 방식에 따라 성능이 좀 민감하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이제 로라입니다. 이제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게 풀 파인 튜닝의 가중치 업데이트, 이제 델타 W는 실제로는 저랭크 행렬로 근사해도 충분하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PFT의 근본 논리랑 사실 비슷하죠. 조금만 업데이트해도 괜찮다는 점이죠. 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원래 이제 웨이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차원으로 보면 아웃되는 차원과 이제 요 안쪽에 들어오는 in 차원 요거를 곱한 만큼의 이제 차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풀 파인 튜닝, 파인 튜닝 한 다음에 웨이트는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로라에서는 요 변화되는 요 변화량을 이제 A 곱하기 B로 이렇게 그냥 팩토라이제이션 해버립니다. A는 이제 D 아웃, 근데 중간에 R이 이렇게 껴있는 형태죠. B는 이렇게 여기 중간에 R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R을 이제 랭크라고 하는데, 역시 여기서도 보틀넥 구조를 의미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네. D in이나 D out보다 되게 작은 값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시에는 W 자체는 고정하고, 이 변화량만 보틀넥 구조를 작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사용을 하자라는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역시 이제 학습되는 양이 원래는 이제 요거를 다 업데이트 하는 거랑 비교하면 지금은 요 Dout 곱하기 R, 아니, R 곱하기 Din 요 두 개 더한 만큼만 이제 하면 되겠죠. 랭크가 작기 때문에 얘 다 업데이트하는 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업데이트되는 양이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랭크를 줄이면 이제 표현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인트리식 벡터가 작다는 거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아주 풍부한 표현력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이제 맞춰야 되긴 하지만 근데 필요한 건 완전히 매핑해가서 전체 다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조금만 조정하는 게 충분하다고 얘기했었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 말을 이제 요 로라에서는 작은 랭크로 이렇게 축소해서 봐도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여러 모델들에서 이제 랭크 아래 뭐 4나 뭐 8 정도로만 설정해도 풀 파인 튜닝이랑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능을 오히려 넘어서거나 하는 성능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로라의 장점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매우 적은 학습 파라미터를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전체 D아웃 곱하기 D인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R을 껴넣어가지고 이 두 개의 합만 업데이트하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 모드를 재사용한다는 이 장점이 있어요. 베이스 LLM은 하나만 두고 역시 태스크별로 로라의 A, B 행렬을 따로 저장해 둔다면은 이제 인퍼런스 시에는 이제 원본 W, 그다음에 해당 태스크 로라 이렇게 조합으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버전 관리가 굉장히 쉽고 이제 재사용도 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추가 지연이 이제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계산이 추가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계산은 선행 변환에 살짝 보정을 하는 정도거든요. 실제 계산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최종 H를 계산을 할 때 아까 전에 했던 이 그 델타 W 부분을 이렇게 바꾼 건데요. 요 DA를 곱한 거를 더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원래 거 하고 그다음에 뒤에 거 BA 부분 하고 이걸 더하는 거를 앞에 그냥 합쳐가지고 묶어가지고 하나의 행렬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W 머지드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 큰 이제 부하 없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댑터처럼 이제 비선형 레이어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선형 변환에다가 이제 보정만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레이턴시 지연이 되게 적게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다른 PFT 기법들이랑 조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PFT를 실제로 적용을 한다면, 튜닝을 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거의 다 껴넣는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본 거는 이제 전통적인 풀 파인 튜닝이 왜 한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PFT, 핵심 아이디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역시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 전체를 바꾸지 말고 조금만 바꾸자. 그다음에 베이스 LLM 두고 이제 태스크별로 작은 모듈만 학습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아까 인트린식 벡터 이야기에서도 살펴봤듯이 적은 자유도로만 업데이트해도 잘 적응할 수 있다. 잘 학습할 수 있다. 근접한 성능을 풀 파인튜닝과 근접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로라를 기반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기법을 조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PFT 기법은 모델이 더 커지고 태스크가 더 다양해질수록 중요성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여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기법이 아니라 이제 이미 존재하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학습된 거대 LLM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다면은 이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산업 텍스트 애널리틱스 네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RAG, 즉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아마 오픈북 시험을 다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교과서를 들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면서 이제 시험을 보는 도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클로즈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오픈북이랑 다르게 머릿속에 시험 내용을 다 외워야겠죠. 사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챗GPT 같은 AI, LLM들이 바로 클로즈북으로 시험을 보는 학생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학습할 때는 이제 미리 학습한 본 데이터들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제 발표한 어떤 신제품에 대한 스펙을 알려줘 라고 물어보면은 LLM은 모릅니다. 학습을 한 적이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RAG 같은 경우에는 바로 AI에게 오픈북을 허락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 외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하는 것이죠. 먼저 지금 현재 LLM이 가진 문제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 제약입니다. LLM은 학습 시점에서 나온 데이터만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2025년 초까지 학습을 했다면 그 이후에 나온 뭐 새로운 뉴스, 발표된 논문, 업데이트된 회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인공이 매번 이제 자신의 기억이나 경험 같은 거를 보려고 중요한 내용을 몸에 문신으로 해놓고 그때그때 그거를 확인하는데요. LLM이 지금 딱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습으로서 이제 제공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할루시네이션 문제입니다. 이제 모르면서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문제인데요. 어, 메멘토의 주인공이 이제 잘못된 문시를 보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 범위의 제한인데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특정 회사의 내부 문서라든지 개인 데이터라든지 뭐 어떤 비밀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습을 한 적도 없고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위험성인데요. 의료나 법률처럼 정확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는 위에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치명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이제 뭐 정보로 환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법률 정보를 잘못 제공해서 뭐 여러 가지 법률 소송에 불리한 뭐 위치가 생길 수도 있게 되겠죠. 뭐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뭐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표된 뭐 양자 컴퓨터 관련 논문에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된 논문이 뭐야? 라는 질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3개월이라는 문제 때문에 LLM은 학습 데이터가 없어서 사실인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답변은 하겠죠.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그럴듯한 논문 제목과 저자들을 뭐 찾아낸다든지 정확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지어낼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RAG가 필요하게 됩니다.
RAG의 구조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리트리버입니다. 검색하기인데요. 질문과 관련된 문서를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옵니다. 이때 벡터 유사도를 사용해서 의미적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서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그멘티드, 증강하기인데요. 그 문서 내용을 LLM에게 제공을 합니다. 정확히는 질문과 함께 문서를 프롬프트에 포함을 시켜서 LLM의 콘텍스트로서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제너레이션인데요. 제너레이션은 문서를 참고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LLM은 이제 자신의 학습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제공된 문서도 함께 활용을 해서 답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누구야라는 질문에 위키피디아에서 트럼프 관련 문서를 찾아와서 도널드 트럼프는 47대이자 현재 미국 대통령이라고 답변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RH의 기본 개념인데요. 핵심은 LLM이 학습하지 않은 정보도 외부에서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RAG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네 가지 핵심 능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노이즈 로버스트니스, 잡음 경고성입니다. 예를 들어 검색을 해서 나온 문서들이 전부 다 올바른 문서는 아닐 거예요. 10개 중에 뭐 광고도 있을 거고 잘못된 정보도 있고 오래된 정보도 섞여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정확한 정보만을 골라내야 하는 것 그것이 노이즈 로버스트니스인데요. 실제로 웹 검색을 해보면 상위 결과에도 SEO 최적화된 낮은 품질의 콘텐츠가 많습니다. RAG 시스템은 이런 노이즈를 필터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네거티브 리젝션인데요. 찾아온 문서에 답이 없으면 AI가 억지로 답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검색 결과가 질문과 관련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인포메이션 인테그레이션, 정보 통합인데요. 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 문서에 나눠져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A 문서에는 원인만, B 문서에서는 과정이, C 문서에서는 결과만 있는 경우 이것들을 합쳐서 완전한 답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문서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소스의 정보를 논리적으로 종합해 일관된 답변을 생성하는 것, 그것이 정보 통합 능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카운터 팩추얼 로버스트니스, 사실 교정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문서에 잘못된 경우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것을 알아채고 교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문서에 현재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것은 사실일지언정 아웃데이티드된 정보죠. 이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서의 날짜와 현재 시점을 고려해서 이것이 유효한 답변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RAG는 크게 세 단계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네거티브 RAG입니다. 2020년 기초가 확립된 시기로 인덱싱, 리트리벌, 제너레이션이라는 기본 파이프라인이 처음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정확도, 할루시네이션, 중복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색 품질은 다소 떨어지고 관련 없는 문서를 가져오기도 하며 LLM이 문서를 무시하고 자체 지식으로 답변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는데요. 두 번째는 어드밴스드 RAG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즉 네이티브 RAG 다음으로 제시된 어떤 어, 모델인데요. 이때는 이제 최적화가 조금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 리트리벌과 포스트 리트리벌이라는 최적화 단계가 각각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청킹 전략, 쿼리 개선, 리랭킹 컴프레션 같은 기법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검색 정확도와 답변 품질이 크게 상향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듈러 RAG입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실용화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earch, Memory, Fusion, Routing, Predict 등 여러 모듈을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고정된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태스크와 도메인에 맞춰서 최적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옛날에는 챗GPT나 뭐 이제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모델별로 어떤 것들은 이런 식으로 모듈러 RAG가 되고 어떤 것들은 안 되고 했었던 거를 아마 LLM을 옛날부터 써오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거예요.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외부 검색 능력 기능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 기준으로는 클로드, 제미나이, 그리고
챗GPT 모두 다 이렇게 모듈러 아레이지를 사용을 해서 외부 논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프롬프트에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지금 모듈러 아레이지가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일종의 경험적 증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네이티브 RA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티브 RAG의 기본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단계 인덱싱입니다. 인덱싱은 문서들을 벡터로 변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서를 작은 청크로 나누고 각 청크를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고차원 벡터로 변환합니다. 이 벡터들을 FAISS 같은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줍니다.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리트리벌인데요. 질문과 비슷한 문서를 검색을 합니다. 질문도 같은 임베딩 모델로 벡터로 변환을 해서 벡터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문서 청크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탑 K개, 예를 들어 뭐 상위 5개나 10개의 청크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너레이션입니다. 찾은 문서를 보고 이제 답변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다음 문서를 참고해서 질문에 답하세요라는 형태로 프롬프트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LLM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더라도 한계점이 조금 뚜렷했는데요. 프리시전이 낮아서 쓸데없는 문서들도 가져오게 됩니다. 키워드는 비슷한데 의미는 전혀 다른 문서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인덱싱을 하는 과정에서 단어를 기준으로 청킹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키워드를 가지고 왔다면은 그 문장의 의미와는 별개로 같은 종류의 단어들을 포함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문서가 상위에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리콜도 낮아서 필요한 문서를 못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LLM이 문서를 무시하고 자체 지식으로 답변을 하거나 문서에 없는 내용을 이제 키워드를 기반으로 지어내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그리고 반복되는 리던던시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어드밴스드 RAG입니다. 핵심은 검색하기 전에 준비를 잘 하는 프리 리트리벌 최적화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데이터 그래뉴얼 그래뉴얼 그래뉴라리티 개선이 있습니다. 문서를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너무 크게 나누면 예를 들어 전체 문서를 하나의 청크로 만들면 불필요한 정보까지 다 들어가서 노이즈가 많아지게 되겠죠. 또한 LLM의 콘텍스트 윈도우에도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작게 나누면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 차원으로 나눠버리면 맥락이 손실이 됩니다.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가리키는지 알 수 없게 되겠죠. 픽스드 사이즈드 오버래핑은 일정 글자 수로 자르되 약간씩 겹치게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00자씩 자르되 50자는 두 개의 청크에서 겹치는 거예요. 구현은 쉽지만 다만 이런 식으로 할 경우 문장이 중간에 잘리게 되겠죠. 스트럭처 어웨어 스플리팅은 문단이나 섹션 단위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의미 단위를 이제 보존을 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HTML의 H1, H2 태그나 마크다운의 샵샵 구분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콘텐트 어웨어는 HTML이나 마크다운 구조를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코드는 코드대로, 표는 표대로,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다르게 처리를 합니다. 오른쪽은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인데요. 질문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유저가 어제 나온 애플 신제품이라고 물으면 AI 내부에서는 애플 2025년 12월 16일 발표 신제품으로 구체화합니다. 날짜도 명확하게 하고 회사명도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검색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게 되겠죠. 쿼리 익스펜션도 있습니다. 하나의 질문을 여러 각도로 변형하게 되는 건데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검색하면 COVID-19 vaccine side effects, mRNA vaccine adverse reaction, 뭐 화이자 모더나 이상 반응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로 바꿔서 검색을 하고 결과를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청킹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위 픽스드 사이즈드 오버래핑은 일정 글자 수로 자르되 약간씩 겹치게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구현은 간단합니다. 500자씩 자르고 50개씩 겹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문장 중간에 잘리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사과는 빨갛다, 바나나는 뭐 노랗다 이런 문장이 사과는 빨까지만 포함되게 되면 문장의 의미가 상실이 되겠죠. 또 이제 콘텐츠 어웨어는 마크다운을 고려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코드 블록이나 표가 중간에 잘리게 되어서 의미가 변질되거나 손실되게 되는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NLP 청킹은 이제 주제 변화를 추적해서 의미론적 경계를 찾게 되는데요. 토픽 모델링이나 시멘틱 시밀러리티를 기준으로 주제가 바뀌는 지점을 찾아내서 뭐 예를 들어 경제 정책에서 외교 정책으로 주제가 바뀐다면 그 지점을 기준으로 청크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NLP 청킹, 이건 스트럭처 어웨어였고 이제 NLP 청킹 이 방금 말씀드린 방식인데요. 이제 실제 프로덕션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조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스트럭처 어웨어로 나누되 청크가 너무 크면은 거기선 이제 픽스드 사이즈 오버래핑을 사용해서 다시 나누고 뭐 코드나 표는 콘텐트 어웨어 규칙을 적용하는 식으로 각각의 전략을 통합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청크가 너무 크면 노이즈가 증가하고 너무 작으면 맥락이 손실되므로 적절한 크기와 경계를 찾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검색을 한 다음에는 이제 정제하는 포스트 리트리벌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리랭킹 같은 경우에는 문서 순서를 재배치하는 방식인데요. 초기 검색은 너무 빠르지만 정확도가 낮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BM25나 간단한 벡터 유사도만을 사용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상위 유사도 100개를 가져온 다음 더 정교한 방식으로 재평가를 했습니다. 크로스 인코더 같은 모델들을 사용해서 질문과 문서의 관련성을 다시 점수화했습니다. 다이버시티 랭커 같은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다양한 문서를 선택하게 되고요. 상위 10개가 모두 비슷한 내용이면 의미가 없게 되겠죠. 때문에 다양한 관점의 문서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로스트 인 더 미들 랭커는 중요한 정보를 앞뒤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LLM은 콘텍스트의 처음과 끝에 있는 정보는 잘 활용하지만 중간에 있는 정보는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련 높은 문서는 맨 앞에, 두 번째로 관련성이 높은 문서는 맨 뒤에, 나머지는 중간에 배치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프롬프트 컴프레션인데요. 콘텍스트 윈도우가 한정적이니 핵심만 남기고 압축하는 것입니다. GPT-4의 콘텍스트 윈도우가 128K 토큰이라고 해도 모든 공간을 문서로 채우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익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으로 중요한 문장만 뽑아내거나 LLM을 이용해서 요약을 생성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제거하게 됩니다. 로스트 인 더 미들 문제를 데이터로 보면은 첫 번째 위치에 답이 있을 땐 정확도가 90% 이상이지만 열 번째에 있으면 50%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텐션 메커니즘의 한계 때문인데요. 트랜스포머는 모든 토큰에 어텐션을 주지만 실제로는 가까운 토큰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모듈러 아레이즈는 모듈형 아키텍처로 필요한 모듈들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서치 모듈은 SQL이나 사이퍼 같은 쿼리 언어로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합니다. 벡터 검색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쿼리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 매출 상위 10개 제품을 찾으려면 SQL을 생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쿼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메모리 모듈은 과거 대화를 기억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라고 말하면 이전 대화에서 언급된 것들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퓨전 모듈은 하나의 질문을 여러 각도에서 변형해서 검색합니다. 프랑스 경제를 검색하면 프렌치 이코노믹, 프랑스 GDP, 프랑스 이코노믹 인디케이터 등 여러 번역을 만들어서 각각 검색하고 결과를 병합합니다. 라우팅 모듈은 질문 유형에 따라서 다른 경로로 보냅니다. 수학 문제면 계산 모듈로, 코드 질문이면 코드 모듈로 이런 식으로 어, 모듈별로 라우팅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프리딕트 모듈은 아예 검색도 안 하고 LLM이 직접 답변할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수도가 어디야처럼 간단한 질문은 이미 학습되어 있으므로 검색 없이도 바로 답변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태스크 어댑터는 특정 도메인에 맞게 파이프라인을 조절하는 건데요. 의료 도메인이면 의학 용어 처리를 강화하고 법률 도메인이면 판례를 검색 추가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리트리벌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핵심은 질문과 언어의 문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감기 증상이 뭐야라는 식으로 구어체로 짧고 간결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용자가 실제로 일상적으로 질문을 할 때 들어가게 되는 질문 문서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문서 내용을 살펴보면 저런 식의 답변보다는 급성 상기도 감염의 임상 증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전문 용어로 길고 형식적으로 써 있게 되겠죠. 의학 논문이나 교과서가 덜어 이렇습니다. 때문에 단순 키워드 매칭만으로는 이 둘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감기와 급성 상기도 감염이라는 이 같은 것, 이라는 키워드가 같은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LLM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때문에 시멘틱 서치를 사용하더라도 완벽하지 않게 됩니다. 임베딩 모델이 이 두 표현이 유사하다는 것을 학습한 적이 있어야 하는데 학습 데이터에서 이러한 쌍이 충분하지 않으면 매칭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이것이 쿼리 더큐먼트 얼라이먼트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 갭을 메우는 데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HID입니다. 2022년 12월에 나온 Hypothetical Document Embedding입니다. 작동 방식이 좀 독특한데요. AI에게 일단 가상의 답변 문서를 만들어 보라고 시킵니다. 예를 들어 감기 증상이 뭐야라고 물으면 LLM이 별도의 검색 없이 이런 증상 답변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가상 답변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LLM이 지어낸 것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상 답변이 실제 의학 문서의 스타일과 어휘를 따라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가상 답변을 임베딩을 하고 이것과 비슷한 실제 문서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왜 효과적이냐면 질문보다는 자체적으로 생성한 답변이 실제 문서와 언어가 더 비슷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짧고 불완전하고 이제 구어체지만 답변은 full sentence이고 전문 용어를 포함하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는 쿼리 투 닥입니다. 이제 퓨샷 프롬프팅으로 질문에 설명을 붙여서 자체적으로 확장합니다. 뭐 파이썬 리스트 정렬이라는 질문을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정렬하는 방법에는 소트 메서드와 소티 함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확장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LLM이 생성한 수도 더큐먼트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원래 기존의 질문보다는 문서 스타일에 더 가깝게 되겠죠. 핵심은 짧은 질문을 문서 스타일로 확장해서 검색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질문과 확장된 질문을 컨캐네이트해서 검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왼쪽은 rewrite, retrieve, read라는 방식인데요. 광화 학습으로 쿼리 리라이터를 학습시킵니다. 목표는 어떻게 질문을 바꿔야 좋은 문서를 찾을 수 있을까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트레이닝 과정을 보면은 쿼리 리라이터가 질문을 작성하고 그 작성된 질문으로 문서를 검색하고 LLM이 답변을 생성합니다. 정답과 비교해서 정확도를 측정하고 이것을 리워드 시그널로 사용해 쿼리 리라이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작년 프로야구 우승팀을 2024년 KBO 리그 우승팀으로 재작성을 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것이 더 좋은 답변이 나올 경우 이것에 더 높은 점수를 매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스텝백 프롬프팅인데요. 너무 구체적인 질문을 추상화시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어, 에스텔라 레오폴드가 1954년부터 8월부터 11월 사이에 다니는 학교는 같은 엄청 구체적인 질문을 이제 교육 이력으로 추상화시킵니다. 작동 방식은 두 단계인데요. 먼저 스텝백 퀘션을 생성을 한 뒤 이 추상화된 질문으로 검색을 하면 이제 조금 더 보편적인 문서를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문서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앞서서 조금 보편적인 질문으로 찾은 문서를 학습한 이후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맥락을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DPR, Dense Passage Retrieval은 RAG의 기본이 되는 기술입니다. 구조를 보시면 쿼리 인코더와 더큐먼트 인코더를 따로 두게 됩니다. 둘 다 BERT 같은 트랜스포머 모델이지만 파라미터는 별도로 학습하게 됩니다. 쿼리 인코더는 질문을 D차원 벡터로 변환하고 더큐먼트 인코더는 문서를 D차원 벡터로 변환합니다. 학습은 트리플레트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쿼리, 포지티브 더큐먼트, 네거티브 더큐먼트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포지티브 더큐먼트는 질문에 대한 답을 포함한 문서고 네거티브 더큐먼트는 관련 없는 문서를 포함합니다. 또 인포스 로스를 사용하는데요. 수식을 보면은 쿼리 벡터와 포지티브 더큐먼트의 벡터의 내적은 크게, 네거티브 더큐먼트와의 내적은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음,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콘트라스티브 러닝의 일종인데요. 학습이 끝나면 모든 문서를 더큐먼트 인코더로 임베딩하고 FAISS 같은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이제 인덱싱 단계인데요. 검색을 할 때는 질문을 쿼리 인코더로 임베딩을 하고 벡터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더큐먼트 벡터들을 찾게 됩니다. 뭐 내적이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여기선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RAG 시스템이 이 DPR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픈AI의 임베딩 API도 비슷한 원리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제너레이션 기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RAG 버전이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RAG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먼저 선택하고 그 문서로 전체 답변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작동 방식은 먼저 리트리버가 top K 문서들의 확률 분포 P를 계산을 하고요. 각 문서 D에 대해 제너레이터가 답변 Y를 생성할 확률을 P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부 합쳐서 최종 확률을 구한을 합니다. 구하게 되는데요. 직관적으로는 여러 문서들을 각각 사용해서 답변을 만들어내고 가장 좋은 답변을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RH 토큰은 토큰 하나를 생성할 때마다 문서를 참고합니다. 매 토큰 생성 시점마다 어떤 문서를 참고할지 다시 결정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토큰은 문서 A를 참조하고 두 번째는 뭐 문서 B를 참고할 수 있겠죠. 둘 다 엔드 투 엔드로 리트리버와 제너레이터를 동시에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오른쪽은 FID 퓨전 인 디코더인데요. 구조가 RAG와는 다릅니다. K개의 질문 문서쌍을 만들고 각 쌍을 독립적으로 인코더에 넣습니다. 그러면 K개의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K개를 모두 콘캐테네트해서 디코더에 입력하게 됩니다. 디코더는 크로스 어텐션으로 K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모두 참고해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장점은 RAG보다 더 많은 문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RAG는 각 문서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만 FID는 모든 문서를 동시에 봅니다. 때문에 100개 이상도 가능하게 됩니다. 어, 리플러그는 이제 2023년 1월에 나온 모델인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LLM을 블랙박스로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GPT-4의 API처럼 모델 구조를 모르고 API로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게 됩니다. 기존 RAG나 FID는 LLM을 직접 학습시켜야 했는데요.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으로 그레디언트를 전달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GPT-4나 클로드는 API로만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파라미터를 볼 수도 없고 학습시킬 수도 없습니다. 리플러그의 핵심은 리트리버로만 학습을 시키는 건데요. 학습 방식을 보면은 KL 다이버전스 미니를 미니마이즈 합니다. 이제 P는 리트리버가 문서를 선택하는 확률 분포고요. Q는 LLM이 각 문서로 정답을 맞출 확률입니다. 이제 직관적으로는 LLM이 문서가 이 문서가 도움이 됐어라고 말하는 것을 학습 신호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우리가 항상 모델을 직접 학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플로그는 이제 상당히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베딩 모델 파인 튜닝 역시 되게 중요한 기술점인데요. 왼쪽은 도메인 놀래지 파인 튜닝입니다. 특정 도메인에 맞게 재학습시키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임베딩 모델은 위키피디아나 뉴스 같은 일반적인 텍스트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 도메인에서는 약어가 많고 일반 텍스트와는 다른 패턴을 가지게 되겠죠. 때문에 Query Corpus Relevant Document 트래플렛 형태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의료 도메인이면 의학 논문으로, 법률 도메인이면 뭐 판례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할 태스크에 맞춰서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프롬프트 게이터는 LLM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학습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이제 LLM 임베더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을 고려하는 임베딩입니다. 이 문서에서 원인을 찾아줘와 이 문서에서 결과를 찾아주는 다른 종류의 임베딩을 가져야 되겠죠. 이제 뭐 인기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앵글, 보야지, BGE, E5GT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뭐 BGE랑 E5는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RAG는 이제 실전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뭐 고객센터 챗본이라든지 말씀드렸던 의료 AI, 법률 AI도 마찬가지고 또 교육 AI, 예를 들어 뭐 교과서나 참고서나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뭐 개인화된 설명을 해줘라고 저희가 많이 시키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RAG의 실전 적용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할루시네이션도 감소하고 출처가 명확해져서 이제 어디서 이걸 찾았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RH 연구의 트렌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기초가 확립이 되고 2022년, 2023년 말씀드렸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최적화가 되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실용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RAG를 실제 어떤 제품과 적용을 해서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날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비용, 속도, 확장성 같은 엔지니어링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RAG는 한계가 조금 있는데요. 장점으로서는 뭐 최신 정보 활용,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감소, 출처 명확화, 도메인 특화, 그리고 모델 재학습 불필요가 있었지만 한계점으로는 검색 품질에 크게 의존을 하고 또 비용과 토큰 수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파이프라인이 사용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소모, 훨씬 더 많은 전력, 토큰 소모가 필요하다라는 한계도 분명 명확하죠. 제 장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프로덕션 AI 시스템이 이 RAG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 때문에 RAG의 미래로서는 단순히 학습한 걸 기억하는 단계에서 필요할 때 찾아서 활용하는 단계로 진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멀티모달 RAG, 단순히 이제 텍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도 통합해서 검색할 수 있게 된다든지, 뭐 셀프 RAG, AI가 스스로 검색 필요성을 조금 더 잘 판단할 수 있다든지, 에이전틱 RAG, 이제 복잡한 질문을 스스로 분해하고 단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고 리얼타임 RAG 실시간 정보를 내가 얼마나 업데이트를 하고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RAG는 사실 최적화를 표방한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RAG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LLM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RAG의 검색, 증강, 제너레이션 로직을 통해서 LLM의 한계를 극복했고 이에 대한 핵심 기술로는 청킹, 쿼리 옵티마이제이션, 리랭킹, 프롬프트 콤프레션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현재 고객센터 전문 분야와 같은 뭐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어, 한 줄 요약을 하자면 RAG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로즈드 북에서 오픈 라이브러리로 AI를 확장시키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